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택 뒤편에 금덩이 산더미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 마을을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거르던 선비의 집에서 갑자기 보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이 선비가 산 길에서 덫에 걸린 토끼 한 마리를 살려준 것이 시작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굶어 죽을 판에 토끼나 살려주다니. 하지만 그 토끼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9,000년을 산 신령한 토끼였고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착한 선비는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선비처럼 착한 마음씨가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토끼를 살려준 선비의 신비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시절 충청도 공주 땅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수령 최정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인 척하며 백성들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였지요. 최정석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리며 돼지처럼 살이 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금으로 장식한 닷을 쓰고 다녔으며 손에는 항상 옥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갑고 음험했지요. 최정석의 악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지난 가을 추수 때의 일이었습니다. 최정석은 관리들을 보내 백성들의 쌀을 거두어 갔습니다. 장부에는 100가마니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300가마니를 빼앗아 갔지요. 한 농부 김서방이 올해는 흉년이라 더 낼 수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정석은 비릿하게 웃으며 그의 10세 살 딸을 대신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무자비하게 딸아이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김서방은 딸의 손을 잡고 통곡했지만 관리들은 그를 발로 차며 떼어냈습니다. 딸아이는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부르다가 결국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최정석의 저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 김서방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마을의 부자 정첨지에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정첨지는 논이 100마직이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최정석은 그 땅을 탐내어 거짓으로 정첨지가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밤중에 관리들이 정첨지의 집을 급습하여 칼을 몰래 숨겨두고는 영모의 증거라며 그를 잡아갔습니다. 정첨지는 감옥에서 곤장 100개를 맞았습니다. 몽둥이가 등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첨지는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의 땅은 모두 최정석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춘이라는 여인에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춘이는 이미 총각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최정석은 그녀를 첩으로 삼겠다며 끌고 갔습니다. 춘이는 사흘 밤낮을 울며 거부했고 약혼자는 최정석의 저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춘이를 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은 그 약혼자를 곤장으로 때려 반죽음으로 만들어 내쫓았고 춘이는 끝내 최정석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춘이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악행들로 인해 마을 백성들은 최정석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들지 못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에 강무백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어릴 적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관직을 제안받았지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는 학문이 깊고 글씨가 뛰어났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재산을 모두 쓴 강무백은 집도 땅도 잃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한 칸에서 홀로 살게 되었지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하거나 글을 대신 써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최정석은 강무백을 불러들였습니다. 장부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를 자신의 저택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무백은 하루 종일 장부를 쓰고 문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이 주는 품삯은 겨우 한 끼 식사에 쌀 한 되뿐이었습니다. 강무백의 하루 일과는 고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인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최정석의 서재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며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내역을 적고 곡식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은 거짓으로 장부를 꾸미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는 300가마니를 거두고도 100가마니만 거두었다고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무백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오시가 되면 간신히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라곤 쇠죽에 누룽지 조각이 섞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입에 넣으면 쉰 냄새가 났고 씹을수록 모래알처럼 까칠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비린내가 올라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미시에는 다시 장부를 쓰고 문서를 베껴야 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다 보면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최정석은 수시로 들어와 일이 늦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신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초가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채우며 쓰라렸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속이 쓰려왔고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누더기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이불이 너무 얇아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무백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 장원급제를 했던 내가 이제는 탐관오리에 개처럼 살고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배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착한 마음만은 잃지 마라. 강무백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드리고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석이 강무백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장부를 몰래 베껴가는 것은 아닐까? 최정석은 관리들에게 강무백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무백이 일을 마치고 저택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최정석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무백, 내 놈 요즘 수상하구나. 최정석이 음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무백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은 그를 더욱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강무백은 초가집에 돌아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 최정석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면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무백은 평소처럼 최정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관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택 곳곳에 관리들이 배치되어 강무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서재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관리 한 명이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면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정석이 서재로 들어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강무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정석이 장부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장부를 잘못 썼구나. 강무백은 황급히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최정석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무백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내 놈 혼을 내줘야겠구나. 최정석이 손짓하자 관리들이 들어와 강무백을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곤장 10대를 내렸습니다. 매가 등을 후려칠 때마다 퍽퍽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통증이 번지더니 곧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옷에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매를 맞을 때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대를 맞고 나니 등 전체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진 살이 벌어지며 찌릿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강무백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관리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강무백은 비틀거리며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등의 통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무백은 초가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등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왔고 옷이 상처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옷을 벗으려 하자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강무백은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이 쓰리고 아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곧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최정석의 저택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정석이 강무백을 불러 말했습니다. 강무백, 내 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최정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한양의 대감께 전하여라. 강무백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분명 부정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무백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전하면 자신도 최정석의 악행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무백은 결국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강무백은 초가집에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정석이 한양의 대신에게 뇌물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은보화를 바치고 대신 자신의 악행을 묵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무백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부패였습니다. 하지만 강무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한양의 대신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누가 이 일을 믿어줄까요? 강무백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강무백은 편지를 다시 봉하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고 진물이 났습니다. 신발이 헤어져 발가락이 드러났고 돌에 걸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여 대신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하인에게 편지를 전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행에 가담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강무백은 그날 밤 한양의 한 여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어머니께서 보신다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강무백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최정석의 악행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공주로 돌아온 강무백은 다시 최정석의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몰래 최정석의 악행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거짓으로 꾸민 내용들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밤에는 초가집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정석이 강무백의 초가집을 급습했습니다. 관리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백은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정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관리들이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강무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숨겨둔 기록들이 발견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기록들은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석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마.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관리들이 떠난 후 강무백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강무백은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요? 하지만 낮에 본 백성들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최정석에게 딸을 빼앗기고 통곡하던 아버지, 곤장을 맞고 피를 토하던 농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선비. 그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반드시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강무백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시련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백은 최정석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여 해가 채 뜨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마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괴로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무백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토끼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의 뒷다리가 철제 덫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사람처럼 애절해 보였습니다. 강무백은 토끼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지금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형편입니다. 이 토끼를 잡아가면 며칠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배가 세상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란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약한 생명을 해치지 마라. 강무백은 무릎을 꿇고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덫을 벌려 토끼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덫을 벌리는 순간 토끼의 다리에서 피가 더 흘렀고 토끼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무백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토끼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천으로 다리를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토끼는 강무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강무백이 토끼를 풀숲에 내려놓자 토끼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강무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무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토끼가 완전히 사라진 후 강무백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무백은 몰랐습니다. 그 토끼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9,000년을 산 신령한 토끼였다는 것을. 그날 밤 강무백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이 자애로웠습니다.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노인이 강무백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선비여, 오늘 그대가 한 일은 하늘도 아는 일이로다. 그대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니 절망하지 말지어다. 강무백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살려준 토끼의 수호신이로다. 그 토끼는 9,000년을 산 신령한 존재였느니라. 강무백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땀이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방금 꾼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강무백은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 토끼가 신령한 존재였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무백은 여전히 최정석의 저택에서 일하며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최정석의 비밀 장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인데 우연히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강무백은 재빨리 그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정석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받은 내역,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 거짓으로 장부를 꾸민 증거들.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무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장부만 있으면 최정석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들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목숨도 위험할 것입니다. 강무백은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장부의 내용을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1시간 남짓 지나 겨우 모든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강무백은 원래 장부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베낀 종이를 품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강무백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정석이 들어왔습니다. 강무백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들킨 것일까요? 최정석은 강무백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강무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거라. 최정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강무백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나섰습니다. 저택을 벗어나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초가집에 돌아온 강무백은 품속에서 베낀 종이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무백은 고민했습니다. 한양의 관리들에게 고발해야 하는가? 하지만 최정석은 이미 한양의 대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날 밤 강무백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흰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토끼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강무백은 꿈에서 깨어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토끼가 정말 신령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무백은 더욱 조심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정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은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순간 강무백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최정석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고 관리들의 감시도 강해졌습니다. 과연 강무백은 이 위기를 넘기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령한 토끼는 정말 강무백을 도와줄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무백이 초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백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의 자애로운 눈빛,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살려준 토끼의 수호신이로다. 그대의 선한 마음에 감복하여 은혜를 갚으러 왔느니라. 강무백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최정석의 악행을 밝히려 하고 있지.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할 것이로다. 내가 그대를 도와주겠노라.
노인이 지팡이를 한 번 두드리자 갑자기 강무백의 초가집 안에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쪽에서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그대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느니라. 강무백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종이와 붓, 먹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종이에는 최정석이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백이 베껴 적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피해자 이름, 구체적인 금액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정의로운 대감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이 증거를 보이거라. 그러면 최정석의 악행이 밝혀질 것이로다. 강무백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강무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로다. 앞으로도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게.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 것입니다. 강무백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상자 안의 증거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석이 의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강무백은 평소처럼 최정석의 저택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의 제삿날이라며 휴가를 정했습니다. 최정석은 귀찮다는 듯이 허락했습니다. 강무백은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품속 깊이 숨기고 누더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에는 노숙을 하며 별을 바라보았고 낮에는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강무백은 노인이 말했던 정의로운 대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대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양반이 거리에서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돕는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이 판서였습니다. 강무백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서님,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판서는 강무백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무백은 조심스럽게 증거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공주 수령 최정석의 악행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 판서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로군. 최정석뿐만 아니라 한양의 부패한 관리들까지 연루되어 있구나. 그는 강무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증거를 구했는가? 강무백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정석의 저택에서 일하며 증거를 모았다는 것, 그리고 신령한 토끼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까지. 이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자네를 도운 것이로군. 이 증거는 확실하니 내가 임금님께 아뢰겠네. 조금만 기다리게. 며칠 후 임금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공주 수령 최정석을 즉시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모든 진상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무백은 이 판서와 함께 공주로 돌아갔습니다. 암행어사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최정석의 악행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공주에 도착한 암행어사 일행은 곧바로 최정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도록 먼저 말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이자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석은 악마입니다. 우리 딸을 빼앗아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남편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최정석의 저택을 급습할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최정석의 죄를 심판하려는 듯 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최정석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수십 명의 관리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무백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한밤중 암행어사가 저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암행어사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명이시다. 마패를 받으라. 마패에서 번쩍이는 빛이 나며 문지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관리들이 일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최정석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억지로 첩으로 삼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석은 비틀거리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암행어사가 들어섰습니다. 최정석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최정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전 암행어사 김상원이로다. 마패를 받으라. 최정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최정석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암행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주 수령 최정석,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하고 백성의 딸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최정석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정석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내 놈이 해친 백성들에게 빌어라. 암행어사가 손짓하자 관리들이 최정석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최정석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밖에서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저택 앞에 섰습니다. 암행어사가 최정석을 밖으로 끌고 나오자 백성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놈을 당장 처벌하라. 우리 딸을 돌려내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최정석은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증거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무백이 모은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여기 내 놈의 악행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백성 30여 명을 죽게 하고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수천 가마니의 곡식을 빼앗았도다. 암행어사가 한 장 한 장 증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정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택 뒤편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토끼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눈빛이 사람처럼 지혜로웠습니다. 토끼가 강무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당신의 선한 마음이 오늘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토끼가 말을 하다니요. 이것은 분명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토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선비는 저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왔습니다. 토끼가 최정석을 바라보자 최정석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신령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최정석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최정석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최정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그날 밤 공주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감을 느낀 것입니다. 강무백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강무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흰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은은한 빛을 내며 강무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끼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제 당신에게 진정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토끼가 발을 한 번 구르자 저택 뒤편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황금빛 상자가 솟아올랐습니다. 백성들이 놀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도 신기한 듯 다가왔습니다. 강무백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보석들이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토끼가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당신의 선한 마음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입니다. 강무백은 눈물을 흘리며 토끼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끼는 빙그레 웃으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빛으로 변하며 하늘로 올라갔고 곧 별이 되어 밤하늘에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정석이 임금님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정석은 대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비쩍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정석, 내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 최정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증거 자료를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며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해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죄로다. 임금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최정석은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평생 유배 보내어 백성들 앞에서 사죄하게 하라. 최정석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최정석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화려한 저택, 수백 마지기의 땅, 금은보화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최정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딸을 잃고 통곡하던 김서방의 가족에게는 논 10마지기가 주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정첨지의 가족에게는 빼앗겼던 땅이 모두 돌려졌습니다. 강제로 첩이되었던 춘희는 해방되어 약혼자와 재회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최정석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화려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일 밤 최정석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해친 백성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우리를 죽였다. 내가 우리 딸을 빼앗아 갔다. 최정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외로운 섬에서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강무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강무백의 공로를 높이 사벼슬을 내렸습니다. 내가 악을 밝히고 백성을 구했으니 이제 관리가 되어 나라를 도우라. 강무백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강무백은 공주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정석이 다스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무백은 최정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무백이 공주로 부임한 첫날, 백성들이 길 양쪽에 도열하여 환영했습니다. 만세! 새 수령님 만세! 강무백은 백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앞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착한 수령을 만난 것입니다. 강무백은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억울한 세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최정석이 부당하게 거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둘째,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최정석과 함께 악행을 저지른 관리들을 벌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셋째,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최정석이 거짓으로 씌운 누명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공정해졌고 관리들이 청렴해졌으며 억울한 일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강무백은 신령한 토끼가 준 보물도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다리를 놓아 오가기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무백은 마을 입구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진정한 보물이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돕는다. 백성들은 그 비석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강무백 선비가 토끼를 살려준 착한 마음씨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몇 년 후 강무백은 공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령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강무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무백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 토끼가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무백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야.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주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고 살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강무백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백성들은 강무백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강무백은 결혼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질고 착한 여인과 혼인하여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였습니다. 강무백은 자녀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잃지 마라. 남을 도우면 하늘이 너희를 돕는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큰아들은 의원이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선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딸은 자라서 가난한 여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강무백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령한 토끼가 준 보물 중 일부로 집을 지었지만 화려하지 않게 지었습니다. 검소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텃밭에서는 채소가 자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무백은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토끼를 살려준 이야기, 최정석과 맞서 싸운 이야기. 자녀들은 눈을 빛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토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강무백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 보이니? 저 별이 바로 그 토끼란다. 자녀들은 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강무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토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란다. 진정한 보물은 착한 마음씨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최정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정석은 여전히 먼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매일 거친 밥을 먹고 거친 옷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섬 주민들도 그를 경멸했습니다. 저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수령이야. 최정석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수 없었고 혼자서 앓아 누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정석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삶이 떠올랐습니다. 비단 옷, 화려한 음식, 넓은 저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최정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정석은 그렇게 후회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주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토끼 축제였습니다. 강무백이 토끼를 살려준 날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광장에는 흰 토끼 모형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토끼 가면을 쓰고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무백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끼야.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강무백에게 물었습니다. 수령님, 왜 그때 토끼를 살려주셨습니까? 잡아가면 며칠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강무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고. 백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강무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착한 마음씨는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강무백 선비는 배가 고팠지만 토끼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나중에 큰 보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베푸어야 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최정석은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잠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눠야 합니다. 셋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강무백은 참고 견디며 증거를 모았고 결국 최정석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도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씨입니다. 신령한 토끼가 강무백에게 준 것은 금은보화였지만 진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씨가 나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마음씨가 착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강무백은 작은 토끼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존중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강무백처럼 착한 마음씨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강무백 선비가 토끼를 살려주고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요. 우리도 작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신령한 토끼가 강무백을 도왔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토끼를 살려준 선비가 얻은 보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착한 마음씨가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며 사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착한 마음씨 잃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